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스위스에서 성공한 여성 기업가 한 분이 한국에 와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온 이유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서 온 거였습니다. 유럽 5개국에서 뷰티 브랜드를 성공시킨 엘리트 여성이 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아예 정착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특히 온돌방에서 잠을 자고 난 후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지막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도 기다리고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엘레나 루우티, 스위스 출신의 33세 여성 기업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죠. 유럽 5개국에 자신의 뷰티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론칭시켰고 업계에서는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는 인물이었어요. 스위스의 조용한 성격과 높은 공감 능력, 그리고 완벽주의적 성향이 그녀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거죠. 하지만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엘레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황장애와 극심한 무기력증이 그녀를 덮쳤어요. 회의 중에 갑자기 숨이 막히고 밤에는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완벽했던 그녀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낀 엘레나는 결국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녀가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엘레나는 자신의 마음과 몸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들은 휴식과 여행을 권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엘레나는 여행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유럽이 아닌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이라는 나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말 갈 수 있을까? 엘레나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아시아 문화는 너무 낯설고 언어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낯설음이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싶었던 거죠. 드디어 결심을 내린 엘레나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짐을 싸면서도 불안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 먼 이국 땅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엘레나의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조용할 줄 몰랐어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거리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유럽의 대도시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첫 며칠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음식도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데도 외롭지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명동 편의점에서의 경험이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쯤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따뜻한 음식들이 정말 많았어요. 컵라면, 김밥, 삼각김밥까지 선택의 폭이 넓었죠. 편의점 직원분은 외국인인 엘레나를 보고도 자연스럽게 미소 지어주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편의점 음식을 먹으면서 엘레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고 있는 거지? 스스로도 놀랐어요. 슬픈 것도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왔거든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을 만난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엘레나는 본격적으로 서울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다녀봤어요. 놀라운 것은 지하철역마다 안내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였죠. 영어 표기도 명확하고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어요. 이 도시는 혼자 다니기에 정말 좋구나. 엘레나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안전함이 있었어요. 밤늦게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도 따뜻했거든요. 셋째 날 저녁 한강 근처를 산책하다가 엘레나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의 행복, 그것을 한국에서 되찾은 거였어요. 서울에서의 넷째 날부터 엘레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시를 탐험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청계천을 걸었어요. 아침 공기가 정말 상쾌했고 조깅하는 사람들과 출근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청계천에서 우연히 무료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젊은 연주자들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벤치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문화가 있다니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는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조향 체험도 해봤어요. 향을 맡으면서 자신만의 향수를 만드는 시간이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창조의 즐거움을 다시 느낀 거였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몸짓과 손짓으로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지하철에서 만난 한 장면은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타셨는데 젊은 학생이 바로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웃으셨고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배려가 당연한 문화구나. 엘레나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찜질방에 가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죠.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고 냉탕에서 몸을 식히는 과정이 정말 신기했어요. 몸도 마음도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만난 중년 여성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외국인이세요? 한국 어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엘레나가 정말 좋아요 라고 답하자 외국인이라도 손님이잖아요.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마음씨에 엘레나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엘레나는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자연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호텔을 알아보던 중 한옥 게스트하우스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보자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기와지붕과 마당, 그리고 나무로 된 대문까지 모든 것이 고풍스러웠죠. 하지만 방 안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침대가 없고 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자라고? 엘레나는 당황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온돌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바닥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기가 몸에 정말 좋아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딱딱한 바닥에 이불만 깔고 누워야 한다니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을까 걱정됐죠. 하지만 누워보니 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엘레나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몇 달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던 그녀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정말 가벼웠어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게 바로 따뜻함이구나. 엘레나는 깨달았습니다. 겉에서 오는 따뜻함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었구나. 온돌의 원리를 이해하게 된 거였어요. 바닥부터 천천히 데워지는 열기가 몸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엘레나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게스트하우스를 떠나면서 사장님께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온돌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면서 한국의 지혜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엘레나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엘레나는 서울에서 더 오래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 대신 마포구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장기 체류를 신청했어요. 좀 더 현지인처럼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 근처에는 작은 가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박분자 씨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가 특별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분자 씨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아주었어요. 엘레나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죠. 어느 날 분자 씨가 엘레나에게 배추김치를 조금 가져다 주었어요. 외국인이니까 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한국 음식을 좋아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이거 집에서 담은 김치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엘레나는 정말 감동했어요. 왜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지 궁금했죠. 분자 씨는 웃으면서 이웃끼리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에는 부치개까지 가져다 주셨어요. 비 오는 날엔 부치개가 최고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엘레나는 그 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음식 맛도 좋았지만 그 마음이 더 따뜻했거든요. 분짜 씨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엘레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분짜 씨도 젊은 시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웃들이 도와주시니까 버틸 수 있었죠. 그러면서 분짜 씨가 한 말이 엘레나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혼자 있어도 같이 살면 되는 거야. 사람은 원래 혼자 못 사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꼭 가족이 아니어도 돼요. 이웃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레나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거든요. 스위스에서는 성공했지만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엘레나는 오랜만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다시 뭔가를 시작해볼까? 오랫동안 꺼져있던 열정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엘레나는 마포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동네 목욕탕에 갔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온탕에 몸을 담그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할머니들이 먼저 인사해 주실 정도였어요. 점심시간에는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문장을 만들어 보았죠. 카페 사장님이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한국의 도서관은 정말 놀라웠어요. 조용하면서도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엘레나는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한강을 산책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면서 석양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죠.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자신의 일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나라에서 나를 처음 이해했다는 글과 함께 한강 사진을 올렸죠. 스위스에 있는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행복해 보여. 한국이 그렇게 좋아? 정말 그랬어요. 엘레나는 한국에서 자신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죠.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여유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줄 알았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살 수도 있구나. 엘레나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였어요. 스마트한 도시 시스템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관계가 살아있는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분짜 씨가 엘레나에게 특별한 곳을 추천해 주었어요. 서울숲 근처에 야외 도서관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엘레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야외 도서관이라니 어떤 곳일까 궁금했어요. 서울숲에 도착한 엘레나는 정말 놀랐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예쁜 책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죠.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랍다고 감탄했어요. 엘레나는 바로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 시간이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감성적인 피크닉을 하는 것 같았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가끔 다람쥐도 나타났어요.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어요. 한국의 야외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라는 글과 함께 말이죠.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독일에 있는 친구 안나가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멋져. 나도 한국 가고 싶어. 그런 곳에서 책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프랑스에 있는 친구 마리도 한국이 이렇게 감성적인 나라였어? 라고 물어봤죠. 엘레나는 더 많은 도서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서울 곳곳에 있는 도서관들을 방문하며 그 특별함을 영상으로 담았죠. 부산의 해변 도서관, 대구의 옥상 도서관까지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각 도서관마다 고유한 매력이 있었어요. 어떤 곳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고 어떤 곳은 전통적이면서도 따뜻했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다는 것이었어요. 엘레나가 올린 한국 도서관 영상들이 유럽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현지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죠. 한국의 도서관 문화가 이렇게 발달했다니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니에요.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꿈을 키워요. 엘레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도서관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았거든요.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낸 엘레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황장애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았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감성적 회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감성 회복 공간을 만들어보자 엘레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일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코워킹 카페를 만들고 싶었죠. 한국에서 배운 여유로운 삶의 방식을 공간에 담아내고 싶었어요. 분짜 씨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적당한 장소도 추천해 주셨어요. 홍대 근처에 괜찮은 건물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접근성도 좋아요. 홍대 근처의 작은 건물 2층이었어요.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죠. 엘레나는 그곳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진정한 휴식을 찾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건물주도 엘레나의 계획을 듣고 흔쾌히 임대를 승낙해 주었습니다. 인테리어는 한국의 감성을 살렸어요. 온돌 방식을 응용한 바닥 난방 시스템을 설치했고 한쪽에는 작은 도서 공간도 만들었죠. 나무 소재의 가구들과 따뜻한 조명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무엇보다 창가에는 식물들을 많이 배치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렸습니다. 메뉴도 특별했어요. 일반적인 커피와 음료 외에도 전통차와 건강한 간식들을 준비했죠. 특히 분짜 씨가 레시피를 알려준 수제차들이 인기였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라는 컨셉으로 라벤더차, 캐모마일차 등을 직접 블렌딩했습니다. 드디어 오픈하는 날이 되었어요. 엘레나는 정말 떨렸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자신의 컨셉을 이해해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분짜 씨가 오픈 선물로 김치전을 직접 부쳐서 가져다 주셨어요. 잘 될 거예요. 진심으로 만든 공간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 한마디에 엘레나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인연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오픈 첫날부터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과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많이 왔죠. 엘레나는 영상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따뜻함을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진정한 행복을 찾은 엘레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파리 시민들이 거리에서 쓰러지고 병원 에어컨이 고장나 응급실이 마비되는 상황. 그런데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34도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이 테라스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영상이 한 프랑스 기자에게 전해집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분명 조작이야. 냉소적인 환경 전문 기자 이사벨이 한국으로 날아온 이유였죠. 하지만 서울에서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취재가 어떻게 감동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5년 여름 파리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시내 중심과 온도계는 39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사벨 블롱드가 걷고 있는 샹젤리제 거리에는 평소 관광객들로 붐비던 카페 테라스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았고 분수대 주변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31세의 환경 전문 프리랜서 기자인 이사벨은 이런 상황을 취재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휘청거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죠. 주변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 부축했지만 이사벨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리 시내 주요 병원 응급실의 에어컨 시스템이 과부하로 고장났다는 것이었죠. 폭염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진들도 더위에 지쳐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벨은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만 써야 하나? 폭염 피해, 정부 대응 부족, 시민 고통. 이사벨의 냉소적인 성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현장 중심의 르포를 추구했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바로 그때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유학 중인 사촌 동생 루시가 보낸 영상이었죠. 영상 속에서 루시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여긴 지금 34도인데 다들 너무 평온해. 테라스 카페도 가득하고 지하철도 시원하고. 이사벨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분명 파리와 비슷한 온도인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더위에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이사벨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게 정말 현실이야? 이사벨은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며 의심을 키웠습니다. 이상해. 34도에서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나? 그녀의 기자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루시가 보낸 추가 영상들을 살펴보니 더욱 의아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분명 뭔가 조작이야.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일 거야. 이사벨의 머릿속에는 의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객관성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에 대한 불신도 강했죠.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시스템이든 의심부터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사벨은 충동적으로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리에서 서울까지의 항공료는 만만치 않았지만 이런 의문을 품고 있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성격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사벨은 샤를 드골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한국 관련 자료를 검색했죠. 한국 폭염 대응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로 나오는 기사들을 읽어보니 뭔가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무더위 쉼터, 스마트 차양막, 자동 살수 시스템. 이런 게 정말 제대로 작동한다고? 믿기 어렵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사벨은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냉방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공항이야 당연히 그렇겠지. 진짜는 시내에서 확인해야 해.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이사벨은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지하철 안의 온도, 승객들의 표정, 심지어 에어컨 작동 소리까지 신경 쓰며 들었죠. 너무 완벽해. 이상하다고. 그녀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이사벨을 마중 나온 건 루시가 부탁한 통역사였습니다. 김하나라는 이름의 20대 후반 여성으로 서울시청에서 안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죠. 하나는 밝고 차분한 성격으로 이사벨을 반겼지만 이사벨의 첫 마디는 예상외였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 쇼의 일부인가요? 하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쇼라고 하시면 아, 외국 기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출 말입니다. 다들 연기자들 아닌가요? 하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런 의미시군요. 기자님, 저는 그냥 평범한 서울 시민이에요.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시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죠. 이 지하철 온도 너무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지 않나요? 파리 지하철은 여름에 정말 지옥인데. 하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지하철 냉방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니까요. 이사벨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기가 정말 자연스럽네. 첫 번째 방문지는 종로구에 있는 무더위 쉼터였습니다. 구립도서관 1층에 마련된 공간으로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고 무료 생수도 제공되고 있었죠. 이사벨은 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관찰했습니다. 60대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고 30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다 연기자인가요? 이사벨이 하나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자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 할아버지는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고 매일 오셔서 신문을 읽으세요. 이사벨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죠.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이사벨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설마 정말 일반 시민인가?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연기라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일상이었죠. 다음 목적지는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스마트 차양막이 설치된 곳으로 센서가 온도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차양막이 펼쳐진다고 했죠. 이사벨은 차양막 아래 서서 온도를 체감해 보았습니다. 분명 그늘 효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저를 위해 미리 준비한 거 아닌가요? 하나는 점점 지쳐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자님, 이 시설들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도 있어요. 어떻게 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이사벨은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 의심스러운 점들을 찾았습니다. 자동 살수차가 지나가며 도로에 물을 뿌리는 모습,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된 쿨링 시스템, 심지어 가로등에 설치된 미스트 분사기까지. 너무 완벽해. 이상하다고. 그때 하나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솔직히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의심받을 일을 했나요? 기자님은 그렇게 의심하면서 취재를 하시는 건가요? 이사벨은 하나의 반응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연기라면 너무 자연스럽고 진실한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아, 제가 너무 심했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니까 의심부터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하나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아무 준비도 없이 즉석에서 선택한 곳으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평범한 동네로요. 이사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정말 무작위로 선택해주세요. 지도에서 눈 감고 찍는 것처럼요. 하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그럼 정말 눈 감고 찍어볼게요. 하나가 눈을 감고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선택된 곳은 종로구의 한 작은 골목이었죠. 여기 어떤 곳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시죠. 이사벨은 이제야 진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정말 평범한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좁은 길 양쪽으로 작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오래된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죠. 이사벨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60대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는 곳으로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아담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도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벨은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이 편하게 드셔야지.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이사벨은 의외의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정부 지원이라고 하시면 소상공인 냉방비 지원 제도 있잖아요. 여름철에 전기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 몰랐어요? 사장님의 말에 이사벨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제도까지 연기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들어간 곳은 작은 미용실이었습니다. 40대 미용사가 혼자 운영하는 곳으로 역시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미용사는 손님의 머리를 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에 일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할만해요. 이사벨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일 수는 없었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간 동네 문방구에서는 70대 할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계셨습니다. 더우시죠? 물 한 잔 드세요. 할머니가 냉수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사벨은 그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였거든요. 할머니, 여름에 장사하기 힘드시지 않나요?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지.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만 틀고 있으면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시원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할머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벨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의심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진짜 삶의 변화였던 거죠. 하나는 이사벨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제안했습니다. 기자님, 제가 아는 할머니 댁에 가보시면 어떨까요? 진짜 평범한 분이세요. 이사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의심보다는 궁금증이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도착한 곳은 5층 연립주택 3층이었습니다. 88세 박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작은 원룸이었죠. 할머니는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사벨은 방 안을 둘러보며 놀랐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벽걸이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사벨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전기료 감면받아. 그리고 여름철에는 추가로 지원도 해줘.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지.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여름이 정말 무서웠어. 밤에도 더워서 못 자고, 낮에는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시원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사벨은 할머니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고 한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죠. 이젠 여름이 와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예전에는 여름만 되면 죽고 싶었거든. 그 순간 이사벨은 자신의 냉소적인 태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건 정치적 쇼나 연출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삶이 바뀐 이야기였거든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있으면서 이사벨은 파리의 더위 속에서 쓰러졌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이런 시설들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해줄까 싶어서. 할머니의 말에 이사벨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할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 무엇으로도 연출할 수 없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 댁을 나온 이사벨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나도 조용히 옆에서 따라왔죠. 이사벨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했던 취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커피 한잔 하실까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사벨은 고개를 끄덕이며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사벨은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씨,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이사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매년 여름마다 사람들이 더위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지. 하나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기자님 마음 이해해요. 저희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사실 이런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죠.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하나의 말에 이사벨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의지의 차이인가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네, 맞아요. 기술은 결국 도구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시민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이죠. 이사벨은 하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렇게 의심부터 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죠. 그날 저녁 이사벨은 하나와 함께 서울역 근처 야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포장마차들이 늘어선 곳으로 여기서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작은 포장마차들도 나름대로 냉방 장치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간이 에어컨까지 각자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사벨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취재가 아니라 기록이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담고 싶었습니다. 하나와 함께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동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안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놀랍게도 쾌적했습니다. 각 상점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통로에는 미스트 분사기가 설치되어 있었죠. 이사벨은 한 의류점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에 장사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들도 더워서 오래 있질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시원하니까 천천히 구경하고 가시죠. 사장님의 말에 이사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사벨은 마지막 순간의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아이가 해맑게 웃어줬습니다. 그 순간 이사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기술이나 정책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을 지키겠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하나와 작별하며 이사벨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소중한 걸 배웠어요. 하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자님도 좋은 기사 써주세요. 저희의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비행기 안에서 이사벨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판적인 기사가 아니라 희망적인 이야기를 쓰고 싶었죠. 제목은 나는 결국 진짜를 보았다였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했던 여행이 감동으로 끝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정책은 기술이 아니라 시민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깨달음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이사벨은 다시 폭염 속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한국에서 본 것처럼 의지만 있다면 변화는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메모장을 열고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조작을 찾으러 갔다가 진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다. 이사벨의 기사는 프랑스 언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죠. 의심과 냉소로 가득했던 자신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사벨은 루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네가 보낸 영상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 서울의 88세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사벨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글을 쓰고 진실을 전하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함께 말이죠. 의심으로 시작된 여행이 희망으로 끝난 그날 이사벨은 진짜 기자가 되었습니다.